아침 공복에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살이 잘 붙지 않아 걱정이신 분, 반대로 올챙이 배가 내려오지 않아 답답하신 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점점 올라가서 고민이신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끝까지 편하게 들어주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위장은 휴식을 취하고 간과 근육은 밤새 혈당을 서서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속 에너지 탱크는 텅 빈 상태가 되는데 이때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혈당 곡선과 배고픔의 곡선, 심지어 하루 종일 이어지는 기분 곡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과 소화효소가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잠깐 올라간 혈당도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빨리, 많이, 달게 들어오는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공복에 꼭 챙기면 든든하고 안전한 음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 흰자에는 근육을 지키는 고급 단백질이 있고 노른자에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돕는 콜린, 루테인, 비타민 D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당질은 거의 없어서 혈당을 올리지 않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서 점심때 과식할 걱정도 줄어듭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 걱정이신 분은 하루 한 알, 약으로 관리 중인 분은 2알, 수치가 정상인 분은 3알까지 드셔도 무방합니다. 껍질을 까두었다가 외출 전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간식의 유혹도 이겨내기가 쉽겠죠. 둘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인데요. 일반 요구르트에서 수분을 빼 농축했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단백질은 약 2배, 당분은 절반 이하가 됩니다. 한 컵만 먹어도 아미노산이 10g 이상 들어와서 근육 손실을 막아주고 뱃속의 호르몬인 인크레틴 분비를 자극해서 식욕을 자연스럽게 내려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심심하게 느껴지지만 얼린 블루베리나 잘 익은 바나나 반쪽을 살짝 곁들여 보시면 아주 달콤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꿀을 넣고 싶으시다면 티스푼의 반 정도 양만, 또 향이 심심하다 싶으면 올리브유 한 방울을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고소한 맛이 살아나면서 혈당 상승도 더욱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콩인데요. 전날 밤에 물에 불린 병아리콩, 검정콩, 완두콩을 아침에 약 10분만 삶아두면 뜨끈한 2주먹 분량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마그네슘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뼈와 혈관, 장 건강을 한꺼번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씹는 것이 조금 번거로우시다면 설탕과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두부 한 컵이나 무가당 두유 한 잔으로 바꿔도 효과는 비슷합니다. 콩 단백질은 동물성 지방과 다르게 혈관을 막지 않고 콩 껍질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내에 유익균을 늘려서 체내의 염증을 낮춰주기 때문에 움직임이 부족해도 속은 편안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사과, 당근, 양배추를 갈아서 만든 CCA 착즙 주스인데요. 사과의 펙틴은 독소를 흡착해서 변으로 내보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눈과 피부를 살려주고 양배추의 설포라파는 위 점막을 보호해줘서 전날에 먹었던 튀김이나 술의 자극을 부드럽게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믹서보다 착즙기가 좋다고들 하지만 껍질째 잘게 썰어서 약 10분 이상 꼭꼭 씹어서 먹으면 식이섬유까지 통째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가 없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틀니를 하셨거나 혹은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저속으로 착즙을 하시거나 믹서를 활용해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는 있고요. 이제 공복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금지 목록은 시리얼과 우유, 빵, 떡, 면, 과자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밀가루나 흰쌀을 곱게 갈아서 설탕, 소금, 기름으로 버무린 다음에 바삭하게 만들고 우유와 함께 들이키게 되면 10분 만에 혈당이 약 180에서 200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폭포처럼 분비가 되면서 2-3시간 뒤에는 90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되고 손발이 떨리면서 속이 허해져서 또다시 단 것을 찾게 되는 혈당 롤러코스터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을 한번 잘못 먹은 탓에 온종일 과자나 커피, 주스가 이어지게 되고 저녁이면 기운이 빠져서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단맛의 음료인데요. 비타민 음료 한 병에는 각설탕 한 8알 정도, 그리고 시중에 커피 우유 한 팩에는 12알 정도의 설탕의 양이 녹아 있습니다. 제로라는 이름이 붙어도 아스팔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가 장내의 균형을 깨트릴 수가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키운다는 연구가 늘고 있으니 갈증에는 물이나 보리차, 레몬 슬라이스 물로 대신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복의 커피인데요. 카페인은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시켜서 속쓰림과 또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과 맥박을 올리게 됩니다. 커피가 없으면 화장실을 못 간다 하시는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식후에 한 잔으로 바꾸어도 장운동 효과는 비슷하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튀긴 음식, 라면 국물, 그리고 짭짤한 통조림인데요. 약 200도씨 이상의 고열에 노출이 되면 식품 속의 단백질이 당과 엉기면서 AGES라는 당 독소가 되는데 이 물질이 혈관과 뇌세포에 달라붙어서 치매, 동맥경화를 촉진한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라면 국물
국물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의 2배가 들어있으니 나는 면만 건져 먹겠다 하셔도 맛 국물을 2숟갈 드시다 보면 어느새 나트륨 폭탄을 자연스럽게 들이킨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침은 어떻게 차리는 것이 좋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전날 밤에 현미, 귀리, 검정콩을 2대 1대1 정도의 비율로 반컵씩 씻어서 전기밥솥에 예약을 걸어두고요. 아침이 되면 눅진한 잡곡밥이 완성이 되어 있겠죠. 밥 반 공기 정도에 삶은 달걀 2알, 데친 시금치 한 줌, 깍둑 썬 사과와 당근을 올린 뒤 그릭 요거트 한 숟가락을 곁들이면 한 그릇에 아주 좋은 아침이 완성이 됩니다. 장이 약한 분들은 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릭 요거트와 콩의 양을 늘리시면 되고요. 살이 빠져서 걱정인 분들은 아보카도 반 개나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추가해서 열량을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조리 시간조차 아깝다 하시는 분은 달걀에 그릭 요거트, 바나나 요 3종 세트만 챙기셔도 충분합니다. 달걀은 전날 밤에 미리 삶아두고 요거트와 바나나는 컵에 담은 다음에 포크로 열심히 으깨서 섞어주시면 3분에서 5분이면 금방 완성이 됩니다. 견과류 한 줌을 뿌려주시면 씹는 즐거움까지 갖춘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되겠죠. 심지어 밖에서 먹을 때도 편의점에 가셔서 삶은 달걀, 무가당 그릭 요거트, 바나나 요 3가지만 골라주시면 되니까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드실 때는 꼭 약 15분 이상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화도 나눠가면서 열심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만감의 신호가 뇌에 도달하려면 최소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인데요. 젓가락 식사도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밥과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으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늦어지고 꼭꼭 씹는 동안 침 속의 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을 미리 분해해서 위장의 부담도 줄여주게 됩니다. 아침을 이렇게 바꾸면 나타나는 변화는 의외로 빠른데요. 첫째 주에는 공복 혈당이 10에서 20 정도 내려갑니다. 둘째 주가 되면 점심 직전에 당 떨어지는 느낌이 사라지게 되고요. 셋째 주 정도가 되면 저녁 늦게 뭔가가 당기는 야식 증후군이 줄어들게 됩니다. 넷째 주가 되면 허리띠가 한 칸 정도 여유로워지게 되고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는 횟수도 줄어서 잠이 깊어졌다는 걸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단 음료를 3리터씩 마시던 50대 여성분이 이런 방식으로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를 15에서 6.2까지 낮춘 사례도 있으니 나이가 많아서 난 이제 늦었어 라는 걱정은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나는 아침 쓰린 속 때문에 죽, 누룽지, 미숫가루 같은 부드러운 것밖에 못 먹어 하신다면 먼저 저녁 식사 시간을 4시간 정도 한번 앞당겨 보세요. 위에 남아있던 음식물이 완전히 비워지게 되면 위산이 과다 분비될 일이 적어서 아침에 속쓰림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달걀, 콩, 요거트를 삼키기가 아니라 씹기 방식으로 드셔보시면 의외로 속이 편안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맛이 좀 심심해서 이게 무슨 재미냐 싶으시면 달걀에 카레가루 한 꼬집, 요거트에는 계피가루 한 꼬집을 넣어서 향을 한번 살려보세요. 카레, 커큐민, 계피의 시나믹산은 둘 다 혈당의 상승 속도를 늦추고 염증을 낮춰주는 양념 속의 약과 같은 것이니 마음 놓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침 식단을 꾸준히 지키는 비결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냉장고문에 계란, 콩, 요거트, 채소, 과일 작은 것 이런 순서를 적은 메모를 붙여서 놔둬보시고요. 문을 열 때마다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둘째는 아침 달력을 만들어서 매일 먹은 메뉴를 적고 정제 탄수화물 0일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열흘, 20날 동그라미가 이어지다 보면 괜히 뿌듯해져서 중간에 포기할 마음이 사라지게 되겠죠. 셋째는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자유 아침으로 정해서 친구분과 다른 식당이나 빵집을 가더라도 나는 계란, 요거트 먼저 먹고 시작한다는 원칙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규칙은 90%가 지켜지면 성공이 되기 때문이죠.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은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브레인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콜린은 뇌 기능을 강화해주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예요.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여서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 콜린 성분을 함유시킨 의약 처방전이 있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는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예요. 이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이 혈당 스파이크는 갑자기 혈당이 치솟는 경우거든요. 이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랑 뇌세포에도 손상을 줘요. 계란과 빵을 같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계란 속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형성하려 하는데, 이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게 돼요. 계속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 곡물빵, 이런 다른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같은 강산성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산성 과일은 높은 산도가 있어서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의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요. 굳어요. 그래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위나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 응고를 유발시켜서 소화 과정도 방해하고 우리가 더부룩해지고 소화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의 소화랑 흡수가 저해되면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으로 시작돼서 심한 경우에는 배가 아픈 복통, 그리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같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두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계란에 들어있는 알부민과 같이 결합해서 영양소를 파괴하게 돼요. 이 계란은 노화로 인해서 근육 손실과 근육 감소증에 예방이 되는 우수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계란 자체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미네랄도 풍부해요. 근데 이 두유랑 함께 섭취할 경우는 이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 같은 경우도 함께 드신 적이 있어요? 이러한 차들도 피해야 돼요. 그 이유는 찻잎 속에 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게 돼요. 이는 우리 위랑 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 탄닌 단백질은 우리 몸의 장의 연동운동, 올라가고 내려가고 장이 주물떡거리고 우리가 변을 잘 보아야 되는데, 이런 장의 연동운동까지도 늦추게 되고, 또 장내 환경도 악화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계란을 먹은 뒤에 감을 드시면 가벼운 두통과 설사, 그리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폐결석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형성하고 단백질의 분해 요소일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는 탄닌이 들어있는 음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이 있습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과 같은 햄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많아요.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랑 포화지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계속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 동맥경화와 같은 심장병,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서 우리 몸에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길 걸까요, 도대체?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정말 많은데, 그 이유는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이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같이 높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란을 한두 개 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우리 모두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당뇨는 당뇨 한 가지만으로도 위험하지만 당뇨로 인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당뇨의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 있는데, 이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나 높았습니다. 이렇듯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의 대사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위험은 젊었을 때 발생하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여서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고 근육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아침 식사뿐만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 특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고, 이 단백질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 있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길러주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계란과 토마토,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계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한편 토마토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죠.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가 굉장히 배가 되는 거죠.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을 때 그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러한 조합은 우리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계란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철분제 드실 때 흔히 비타민 C와 같이 섭취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 또 하나를 보면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아침에 최고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아보카도 식단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흔히 지중해 식단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계란과 아보카도도 굉장히 좋은 궁합인데, 계란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가 영양적 시너지가 굉장히 폭발합니다. 이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이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고 흡수율을 더욱 높입니다. 또 계란 속에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키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우리 몸의 포만감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와 계란 샐러드를 아침에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계란을 또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호박을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불안감 및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높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같이 줄여주기 때문에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을 섭취하면 또 눈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자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색소 밀도도 유지시키고 녹내장 또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드시는 눈 영양제 조합을 보면은 루테인, 지아잔틴,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 또 베타카로틴과 이렇게 다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란과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계란과 아주 좋은데,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칼슘 함량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 줄 수가 있죠. 특히 유제품 중에서는 치즈는 계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해서 과다한 단백질의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 영양적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완할 수가 있어요. 이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굉장히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도 없애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약간 더부룩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사과를 드신다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노력해보면 어떠신가요?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류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들은?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또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또한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제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도 쑤시고 무릎 통증 이것 때문에 힘드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거예요.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고 약국에서 또 진통제를 받아 드시고, 이때 이 처방받는 우리 진통소염제의 역할이 우리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기전인데, 이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해요. 이처럼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혈행장애, 피를 맑게 해준다 등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의 미세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커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러한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이는 들깨에 관절염과 무릎 통증이나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성분도 들어있으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이 칼슘 함량도 높기 때문이에요. 이 들깨 100g에는 약 한 390ml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해요. 이러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처럼 칼슘의 흡수도 많아져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이 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골밀도가 많이 감소가 되고 골다공증 발생되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해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골반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골반 골절로 인해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또 80세 이상인 분들은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도 있다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럼 노인들에 대한 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골다공증 관리에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도 잦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오메가3는 보통 흔히들 알고 계시듯이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 식물성 오메가3인 이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거는 들깨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이 60% 정도나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감소를 시키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기 때문이에요. 참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많이 들어보셨죠? 이 DHA가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 이 DHA가 우리의 기억력도 높여주는 데 도움 주고 또 학습 능력 또한 좋게 만들어주는데, 이 DHA는 체내에서 잘 합성이 되지가 않아서 식품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아요. 이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에서도 약국에서 많이 보시면 이 EPA보다는 DH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들깨가 뇌신경이나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이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혈액순환도 도와주겠지만, 그리고 혈관은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회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한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죠. 이렇듯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건데,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거예요. 이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 100g에는 약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대변도 무르게 해주고 장 운동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불포화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에 함유되어 있는 이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6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이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들깨에는 또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인슐린이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 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멈추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 많잖아요. 약국 가면 이거와 비슷한 비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거예요. 들깨에 약 100g에는 철분이 14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이 돼요. 시금치보다도 이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뿐 아니라 이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라는 성분은 이 조혈작용, 즉 피를 만들어주는 작용을 도와주는데, 이 조혈작용이란 그 혈액 속에 혈구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죠.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류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 이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이에요.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들기름의 사용기간 또한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시럽이랑도 비슷하죠, 유통기한이. 이 들깨는 또한 보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이런 걸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들기름의 산패를 막아줘서 도움을 주죠.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이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 마트 많이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굉장히 많이 판매해요. 이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또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세척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요. 그리고 물 위에 동동 뜨는 것만 얇은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바닥에 이제 돌이나 이물질만 남게 되는데 또 이거를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또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살짝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 작업을 한 3-4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죠.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줘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해 주시거나 아니면 쉬운 방법은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서 건조시키면 돼요. 근데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서 한 5분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이때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 줘야 돼요. 아직 건조가 5분 정도면 건조는 덜 됐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가 있죠.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해 주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도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죠.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채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거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암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생길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되면서 DNA 변이를 줄일 수 있고 암세포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 암 예방에서 강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강황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 약 1700편에 달하는데 그중 암과 관련된 논문만 무려 600편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다양한 암에 대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서양에서는 인도인들이 암에 비교적 덜 걸리는 이유가 커큐민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노란색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노란 개나리 아니면 귀여운 병아리일까요? 혹시 건강에 좋은 노란색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맛있는 카레의 원료인 강황이 혹시 떠오르진 않을까요? 강황이 몸에 좋다고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강황은 노란빛을 띠는 향신료로 오랜 세월 동안 전통의학에서 활용되어 온 식물인데요. 10대 슈퍼푸드에도 꼽히는 강황이 몸에 어떻게 좋은지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요? 강황에 대한 모든 것들, 우리가 강황을 어떻게 사용하면 더욱더 좋은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강황을 실물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사실 강황 그 자체로는 우리 식탁에 생소한 식품인데요. 강황은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로 주로 뿌리 부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노란 가루 형태의 강황은 뿌리를 건조시킨 다음에 갈아서 만든 것인데요.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강황 효능의 핵심 성분입니다. 그러면 강황의 효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첫 번째 강황의 효능은 바로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날씨가 쌀쌀한 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강황이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강황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바로 커큐민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커큐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전이 생기면 심근경색이나
암이나 뇌졸중 같은 위험한 질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혈액이 잘 순환되도록 도와주어 이런 위험들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또 강황은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성염증이 지속이 되면 혈관이 손상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황 속의 커큐민이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뉴클리어 팩터 카파 베타와 같은 인자를 억제해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준다는데요. 또한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이 잘 돌게 되어 손발의 저림이나 냉증이 완화될 수가 있으니 특히 겨울철에 따뜻한 강황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노란색의 신비 강황의 효과 두 번째는 체중 감량인데요. 강황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니 놀랍죠. 많은 분들이 체중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년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중 조절이 쉽지가 않죠. 똑같이 먹어도 살이 쉽게 찌고 또 한 번 찐 살은 잘 빠지지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바로 이 강황을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황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강황 속 커큐민이 지방의 연소를 촉진하고 또 지방세포의 생성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강황을 가지고 한 실험에서 강황이 지방세포의 에너지 소비를 촉진해서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또한 강황은 소화 기능을 도와서 위와 장 건강을 챙기는 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원활해지고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강황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이 쉽게 오르고 이것이 지방의 축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황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체중 조절에도 유익하겠죠. 강황이 체중 감량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으니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드셔야 되는 식품이 아닐까 하네요. 세 번째 강황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뇌 건강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강황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인 인도의 치매 발병률이 매우 낮다는 거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인구 대국인 인도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 치매 유병률은 약 1%에 불과하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인도의 치매 유병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강황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불리는 단백질인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치매 환자들의 뇌혈관을 막히게 하거나 뇌세포를 죽게 하는데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면서 뇌 속에 쌓여있는 단백질 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황은 뇌 신경세포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커큐민 성분이 기억력의 향상과 인지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강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니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강황의 놀라운 효능은 우울감 해소 작용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나 불안감, 우울감을 경험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강황이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노란 강황이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니 참 신기한데요. 미국 건강 포털 더 헬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황이 우울감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울증은 뇌의 염증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뇌에 염증이 심해지면 뇌기능이 저하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우울감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황 속의 커큐민은 염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서 우울한 감정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의 한 연구에서는 경미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항우울제와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항우울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강황은 자연적인 식재료이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이 없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울적한 마음이 들고 슬픈 감정이 계속 맴도는 분들은 강황을 한번 섭취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황의 놀라운 효과 다섯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생길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암세포로부터 보호되면서 DNA 변이를 줄일 수 있고 암세포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 암 예방에서 강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강황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 약 1700편에 달하는데 그중 암과 관련된 논문만 무려 600편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다양한 암에 대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서양에서는 인도인들이 암에 비교적 덜 걸리는 이유가 커큐민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고요. 실제로 영국 레스터시에서 아시아계 이주민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결장암 환자 500명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500명 중 아시아계 환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후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아시아계 사람들이 자주 먹는 카레, 특히 커큐민 성분이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커큐민의 항암 효과를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커큐민의 항암 효과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미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에게도 강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큐민은 기존의 항암 치료와 함께 사용할 경우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을 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커큐민이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강황에만 의존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고요. 물론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혈액순환, 체중 감량, 우울감 해소, 치매 예방, 암 예방 등 건강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강황. 그런데 강황과 궁합이 잘 맞는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거 아실까요? 강황과 찰떡궁합인 식품들과 이를 활용한 추천 요리법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궁합 좋은 식품은 바로 후추입니다. 강황 속의 주요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건강에 뛰어난 효능이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 몸에서 쉽게 흡수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추 속에 포함된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강황의 흡수율을 무려 2000%까지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니 강황을 섭취하실 때는 후추가 들어가면 강황의 건강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강황과 후추를 함께 섭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황과 후추는 맛으로 궁합이 참 좋은데요. 카레 드실 때 매콤하게 후추를 뿌려 드시는 분들도 많죠. 그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요리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강황 후추 밥인데요.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와 약간의 후추를 넣어주면 노란빛이 감도는 건강한 밥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두 방울 넣어주면 풍미까지 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강황과 잘 어울리는 식품은 우유입니다. 우유 속의 지방 성분은 커큐민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골든 밀크라고 해서 강황과 우유를 섞어서 마시는 문화가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죠. 골든 밀크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강황가루 하나 작은술을 넣고 여기에 후추를 한 꼬집 더해주면 더욱 효과적인 골든 밀크가 완성이 됩니다. 기호에 따라서 꿀이나 계피가루를 조금 추가하면 달콤하면서도 향긋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한 잔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평소에 불면증이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죠. 혹시 강황과 우유를 섞어 드시는데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되직한 카레에 밥을 섞기 전에 우유를 조금만 부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유의 부드러운 풍미가 카레와 잘 어울려서 맛도 영양도 한층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강황과 궁합이 좋은 식품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속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강황을 더하게 되면 장 건강 효과가 더욱 상승하는데요. 강황에 강력한 항염 성분인 커큐민과 요거트의 유산균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함께 섭취하면 항염증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황의 커큐민은 그 자체로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트의 지방 성분의 커큐민 흡수를 도와주어서 강황과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커큐민의 영양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둘을 이용한 강황 요거트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강황가루 하나 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꿀을 조금 넣어주면 단맛이 더해져서 더욱 맛있게 즐길 수가 있고요. 견과류나 바나나를 곁들이면 영양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한 끼가 될 수 있겠죠. 또한 강황 요거트를 이용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강황 요거트를 활용해서 드시면 건강에 더욱 좋겠죠. 몸에 이렇게 좋은 효능이 가득한 강황도 너무 과용하면 몸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요. 강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소화불량,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건 피하셔야겠죠. 또한 인도의 민간요법처럼 몸에 좋다고 강황을 피부에 직접 바르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피부에 자극감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는 바르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